겨울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평소보다 환기를 덜 시키게 되는데요.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내 환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겨울철 밀폐된 집안이나 실내일수록 각종 감염 질환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내 공간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코로나19 감염률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엔 특히 환기에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겨울철 실내 환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좋은 방법은 춥더라도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루 3회, 10에서 30분씩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모두 열어주는 게 좋은데요. 실내외 온도차가 큰 겨울은 짧은 시간에도 공기순환 효과가 높아 하루 2번 5분 이내로 해줘도 평소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내 환기의 가장 좋은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요. 저녁 늦은 시간부터 새벽 시간대는 미세먼지가 고여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요리 후나 청소기 사용 후, 빨래 건조 시에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꼭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은데요. 청소를 위해 환기를 할 때는 창문뿐만 아니라 옷장문이나 수납장문, 방문 등 모든 문을 열어서 제대로 공기를 순환해주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환기를 시켜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실내 오염물질은 실외 오염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1000배나 높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서 오염된 실내 공기를 내보내는 게 낫다고 합니다. 또 환기 후에는 공중에 분무기를 뿌려서 미세먼지를 가라앉히고 물걸레질을 한 후 공기청정기를 켜주는 게 좋습니다. 공기청정기는 필터의 청소를 게을리하면 오히려 바이러스를 증가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내외부 청소는 물론 적정 시기에 필터도 교체해주는 게 좋겠죠? 공기청정기가 없다면 실내 공기 정화식물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스투키는 직사광선에서도 강하고 음지에서도 적응을 잘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숯도 공기 중 나쁜 성분을 빨아들여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환기를 잘해도 창문과 창틀이 깨끗하지 않다면 환기 시 창문이나 방충망 등에 붙어있던 먼지들이 집 안으로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창문과 방충망 청소도 잊지 말아야겠죠? 마지막으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겨울철 건강을 챙기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너무 과도하게 난방을 하기보다는 적정 온도 18에서 20도를 유지하고 실내 습도는 40에서 50% 이상 유지하는 게 좋아요. 적정 습도를 잘 유지해야 따뜻한 열기를 오랜 시간 보존할 수 있고 호흡기와 기관지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환기 잘 하셔서 맑은 공기로 건강 지키세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불가피하게 먼지를 많이 들이마시게 되는데요. 미세먼지 체내 유입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주요 원인입니다. 때문에 미세먼지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세먼지에 좋은 차를 평소에 잘 챙겨 먹으며 건강 관리를 해주세요. 오늘은 미세먼지에 좋은 차 소개해 드릴게요. 목에 좋기로는 이미 유명한 모과차. 칼륨과 칼슘, 비타민C, 철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습니다. 특히 가래, 기침, 기관지염 등에는 모과차가 매우 좋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마다 꾸준히 마셔두면 좋습니다. 모과는 성질이 따뜻해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라지는 기관지에 좋다는 인삼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미세먼지에 특히 더 좋은 이유는 배도라지차에 함유된 사포닌이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기관지를 보호하며 폐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5가지 맛이 난다는 오미자.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인데요. 성질이 따뜻해
건조하지 않아서 폐에 좋은 영향을 주는 차입니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기침과 천식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추천하는 차입니다. 대추차. 감기 예방의 천연 비상약으로 불릴 만큼 효능이 좋은데요. 비타민C가 다량 함유돼 있어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호흡기 질환과 기침, 비염에 좋아서 미세먼지 때문에 기관지나 몸속에 쌓인 유해 성분을 배출해 줍니다. 양과 음을 함께 보하게 해 체질과 상관없이 누구나 마실 수 있는 한방차죠. 다양한 한약재가 들어간 차로 기관지에 좋을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와 위장 기능 강화, 빈혈 등 다양한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을 챙기기에 정말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차와 더불어 계피라떼, 생강라떼도 미세먼지에 도움이 되는데요. 계피는 기침과 가래 증세가 완화되는 것을 돕고 각종 기관지 질환과 천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며 체온을 유지해 가장 중요한 기관지를 보호해줍니다. 맵고 쓴 생강을 라떼로 마시면 생강을 섭취하기에 더 좋을 것 같네요. 차를 즐겨 마시면 심신 안정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올겨울 따뜻한 차와 함께 포근한 겨울 나시길 바랄게요. 경단은 찹쌀가루나 수수가루를 익반죽하여 동그랗게 빚어 끓는 물에 익힌 다음 여러 가지 고물을 묻힌 것을 말합니다. 동글동글 작은 크기로 만들어 핑거푸드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떡이죠. 떡은 손이 많이 가서 초보자들은 집에서 만들기가 어렵지만 경단은 초보자들도 손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 오늘은 경단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찹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넣어 고루고루 치대줍니다. 이 과정을 익반죽이라고 불러요. 반죽을 적당량 떼어낸 뒤 동그랗게 경단을 빚어주세요. 끓는 물에 경단을 넣고 경단이 떠오르면 1분 정도 더 익힌 후 건져내서 경단을 식혀주세요. 마른 면보에 설탕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설탕을 뿌린 면보 위에 식힌 경단을 올립니다. 설탕 위로 경단을 굴려주세요. 경단을 카스테라 고물에 묻혀 색을 냅니다. 건강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 간식에도 딱이랍니다. 카스테라 고물이 아닌 팥가루, 인절미 가루, 흑임자 가루 등을 응용해 만들면 더욱더 다양한 경단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건강하고 맛있는 디저트 경단 만들기 도전해 보세요.
충치나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은 정말 중요한데요. 양치질도 중요하지만 양치질에 필요한 칫솔을 올바로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오늘은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한 칫솔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기적으로 칫솔을 교체해주세요. 오래 사용한 칫솔로 양치질을 하면 칫솔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적어도 3, 4개월에 한 번은 꼭 칫솔을 교체해야 해요. 양치질 후 칫솔을 깨끗이 헹궈야 하는데요. 칫솔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서 음식물과 치약이 남지 않도록 여러 번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보통 집에서 칫솔을 관리할 때 한 곳에 여러 개의 칫솔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칫솔 목길이 서로 닿게 되면 바이러스와 세균이 다른 칫솔로 옮겨갈 수 있어요. 따라서 개별로 분리해 보관하는 것이 좋답니다. 변기 물을 내릴 때는 미세한 세균들이 튀는데요. 변기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리면 2m까지 세균 구름이 형성됩니다.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에 칫솔을 보관하는 것이 좋고, 화장실에 보관한다면 변기에서 최대한 떨어진 곳에 보관해주세요.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습관도 중요하겠죠? 칫솔을 제대로 건조하기 위해서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 건조해주세요. 칫솔 케이스에 칫솔을 넣어두는 것도 습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균에 노출돼 좋지 않답니다. 칫솔을 바르게 관리하는 생활 습관으로 충치와 치주 질환으로부터 치아를 지켜주세요. 최근 인도네시아 해안가로 떠밀려온 향유고래의 사체 뱃속에서 일회용 컵 115개, 샌들 등 5.9kg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와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플라스틱에 몸살을 앓는 생태계가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요즘 카페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돼 매장 내에서는 머그컵이나 유리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에만 일회용 컵이 허용되는데요. 조금 귀찮더라도 카페를 방문할 때에는 텀블러나 머그컵을 직접 들고 방문해주세요. 빨대 사용하지 않기. 우리나라 성인 하루 평균 음료 섭취량이 1.2잔이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많은 빨대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사소한 실천이지만 이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빨대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 빨대를 이용해 주세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자.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용하게 될 경우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만 모아서 따로 버려주고 이물질이 묻어있다면 깨끗하게 닦거나 물에 헹궈 세척하고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장바구니를 사용해주세요.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챙겨 다니면서 비닐봉지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깜빡하고 장바구니를 챙기지 않았다면 일회용 비닐봉지가 아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물건을 담아가세요. 작은 실천이 지구의 건강을 지켜주는 지름길이 됩니다.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일주일에 단 며칠이라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쓰레기 처리 시설 부족으로 전국에 쓰레기 산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시장은 꽉 막혀서 재생원료 가격이 폭락하고 재생원료를 만들어도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연간 2만 2천여 톤의 고품질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폐페트병을 연간 약 24만 톤 재활용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중 고품질 재활용 비율은 10%뿐이라 오히려 고품질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서는 깨끗한 투명 페트병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유색, 무색 구분 없이 페트병을 배출했고 그로 인해 투명 페트병만 따로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에게는 무색 페트병 제조법을 제정했고 2020년 12월 25일부터는 국민들이 이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시행했는데요. 전국 공동주택에서 시작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란 페트병 자체에 색이 없고 투명한 생수병, 음료수병 등을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와 분리해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이물질이 닦이지 않는 지저분한 병, 과일 트레이, 계란판 등은 다른 플라스틱이 섞여 재생원료의 품질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페트병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준 뒤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지를 제거하고 페트병을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을 전용 수거함이나 비닐을 모아 따로 배출하면 됩니다. 이때 플라스틱 고리와 뚜껑은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가 투명 페트병을 잘 분리 배출한다면 연 2.9만에서 10만 톤의 재활용 원료가 국내에서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플라스틱 원료로 재탄생해 의류, 가방, 신발 등으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최근 에코 패션을 추구하는 브랜드들이 증가하면서 페트병을 폴리에스터 섬유로 만들어 플라스틱 줄이기와 탄소 배출 감소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겨울에 많이 입는 양털 뽀글이 외투도 폴리에스터 소재로 재활용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가전부품 원재료, 전기, 전자부품까지 다양한 소재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잘 재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올바른 분리 배출로 자원 재활용 함께 해주세요.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수거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할 때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해 버리는데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음식물을 분류하기 전 먼저 동물이 먹을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 사료로 재활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한 음식, 닭뼈, 돼지뼈,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야 합니다. 채소의 뿌리나 질긴 껍질, 단단한 씨앗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합니다. 쪽파, 미나리, 대파 등의 채소 뿌리와 마늘, 옥수수대, 옥수수 껍질, 양파 등도 일반 쓰레기랍니다. 음식에 자주 사용하는 양파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주세요. 과일의 딱딱한 껍질과 씨앗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주세요. 코코넛, 파인애플, 수박 등 껍질이 딱딱한 과일, 복숭아, 체리, 감 등 핵과류의 씨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지 않아요. 호두, 땅콩, 밤 등의 단단한 껍질과 보리, 쌀, 콩 등의 껍질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소, 돼지, 닭 등의 뼈다귀와 털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주세요. 육류의 비계와 내장은 포화지방이 많아서 사료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역시 일반 쓰레기입니다. 조개, 소라, 전복, 굴, 꼬막 등 어패류의 껍데기와 생선의 통가시도 일반 쓰레기통으로 버려주시면 돼요. 녹차, 보리차 등 티백의 찌꺼기나 한약재 찌꺼기,
된장, 고추장 등의 장, 소금, 고춧가루가 많이 묻은 음식, 김치 등 간이 강한 음식들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은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 안내문이나 관할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조리할 때부터 적당한 양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식 후 남은 음식을 포장해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조금은 귀찮더라도 환경을 보호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참해 주세요. 보통 덥고 습한 여름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식중독. 하지만 겨울철 유독 위험한 식중독균이 있습니다. 바로 노로바이러스인데요.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 활동성이 강해서 11월에서 3월까지 주로 겨울철에 급성 장염을 일으킵니다.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고 6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일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서도 살아남을 정도로 저항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에서 2일 잠복기를 거친 후 설사와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2에서 3일 동안 증상이 지속되다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는데요. 하지만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 상태에서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탈수증이 나타날 수 있고 노로바이러스가 사라진 후에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대장염 등 장내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의 주된 감염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염된 음식과 식기류입니다. 주로 익히지 않은 조개류, 채소, 과일 등을 먹고 감염이 되는데요. 특히 어패류의 체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 굴이나 생선을 날것으로 섭취하게 되면 노로바이러스가 그대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기류를 이용해 그대로 조리할 경우 오염될 수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 노로바이러스는 60도의 온도에서 죽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더 고온에서 식기류 소독과 청결 관리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한 감염인데요. 노로바이러스는 공기 중으로는 감염되지 않는 질병이지만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 위험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의 손이 주된 감염 원인입니다. 이러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를 습관화하고 어패류는 수돗물로 세척한 후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한 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 물을 끓여 드시는 게 좋고요.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조리도구도 85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열탕 또는 염소 소독하고 조리 시 생선이나 고기, 채소 용도로 조리기구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에서는 용변을 본 뒤에는 변기 뚜껑을 꼭 닫고 물을 내리는 게 좋고요. 또한 주변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으면 접촉을 금하고 감염된 옷과 이불 등은 뜨거운 물로 세탁해야 합니다. 음식 섭취 시에는 개인 식기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노로바이러스는 한 번 감염된 후에도 재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항상 예방에 신경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기승을 부리는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잘 숙지하셔서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